그러면 제가 실무 내용이랑 이제 좀 취업 준비생 입장 골고루 섞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보험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에듀윌에서 사회보험법 강의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자랑을 해보자면 사회보험법 관련해서 저만큼 많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자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찍을 때에도 제가 수험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긴 하지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해드리고 강의를 좀 알차게 진행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듯이 제가 이제 영양인증 과정을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왜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할까? 나라면 내가 왜 준비를 했을까? 왜냐면은 저 이제 뒤에 아까 해주신 노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원래부터 노무사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다른 업무를 하다가 뭐 다른 인사 계열을 따다가 이렇게 나중에 좀 노무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인사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뭐 공인노무사도 있지만 혹시 PHR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HRC 옛날에 이제 HRCR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법령이랑 뭐 이렇게 인사 관련돼서 뭐 전략적 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격증 그거를 먼저 따고 나중에 좀 노무사가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좀 준비하기에는 우리 사업 현장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그 뭐 오샤라고 해서 뭐 산업안전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앞서있기 때문에 뭐 그런 법률을 차용해서 법률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미국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법이랑 우리 법 좀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대륙법이냐 뭐 그런 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영양인증 과정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보험 전문가를 이제 왜 딸까 좀 생각을 해봤고 제가 주변에 이제 인사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노무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한데 여쭤봤어요. 진짜 이게 따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보험 전문가랑 HR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다. 물론 하지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인사팀이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는 확실히 생각은 한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이 100%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기꾼이겠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좀 취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부장급이다 라고 하시면은 사회보험 전문가가 이제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사회보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니어급 임원보다는 주니어급에서 실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유용한 자격증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 취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취업을 하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아직 뭐 부장이나 뭐 차장 이런 거는 아니고 현재 실제 실무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잘자잘한 것들을. 그런 자잘자잘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를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업무 영역을 요런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전략적 사고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노무사지만 제가 막 업무를 하면서 인사적으로 전략적인 사고 이런 거를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뭐 사실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 일이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거는 한 100% 중에서 한 20%도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노무사도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인사팀에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거나 5년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략적인 업무를 할 일이 언젠가는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원 대리급 뭐 과장급? 이 정도에서 과장급부터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원 대리 주임급에서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내가 고도의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인사 업무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 내가 바로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예요.
뭐 채용 공고 등록하고 뭐 전형 진행하고 입퇴사나 퇴사자 있으면 그에 기반하는 행정 처리 업무하고 급여 계산해서 얼마 줄지 뭐 계산해서 내 뽑아보고 4대1번 어떻게 공제할 건지 뭐 휴직이나 휴가를 썼으면 이거 4대1번 어떻게 뭐 휴직 신고하는 건지 4대1번을 납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인사팀 주니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시는 업무의 거의 한 9할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큰 전략적인 틀에서 진행이 되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사원 대리 뭐 주임급 정도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인 사고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찮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업무들을 사실 주니어급에서는 하게 된다.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을 하신다면 물론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낼 수 있느냐, 쳐낼 수 있냐, 우리가 쳐낸다고 하잖아요. 일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사회보험 전문가라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부분에서 사회보험 전문가에서 자격증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냐 좀 보려고 하는데 노무사 시험을 혹시 보셨거나 한 번이라도 인사노무 관련된 서적을 들춰보신 적이 만약에 혹시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취업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인사팀에서 내가 취업을 원한다. 그러면은 학계평 보유위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회보험 전문가 영역은 아닌데요.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내가 인사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인사팀 가려고 노력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외워주셔야지 얘기가 될 텐데 확보라고 하는 건 다들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모집 공고 딱 떠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고 결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나요? 대학을 졸업하셔서 들어오셔도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게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이 됐건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이 됐건 바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투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업무 역량이 좀 올라오면은 일을 시키겠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우리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를 하죠. 뭐 A, B, S, A, B, C, D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도 있고 뭐 부수, 뭐 양호,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것도 있고 이 평가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S등급을 뭐 2연속 연속, 2년 연속 받았어. 그래서 뭐 성과연봉제를 하시는 회사라고 하면은 연봉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상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조금 더 큰 회사로 가고 싶다, 뭐 이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우수한 인적자원이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잡아야지. 이직은 안 하더라도 이직을 안 하고 유지할 줄 잡아야 되잖아. 뭐 연봉 올려주든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지금 결혼 정년기나 뭐 출산휴가기가 돼가지고 좀 그런 뭐 회사의 보조가 필요한다고 하면은 그런 뭐 선택근로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우수한 인력이 우리 회사에 남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이직 면담을 해서 왜 퇴사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걸로 퇴사하시는군요 해서 뭐 퇴사 원천징수 정리하고 뭐 퇴직 정산하고 이런 업무들을 쭉쭉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보해서 이제 보시면은 사회보험 전문가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보시면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이제 하게 되죠. 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하시면서 이 사람 월평균 보수 월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을 해내고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고용산재, 건강, 연금 각 공단에다가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특이사항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일할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로의 형태, 노무 제공 형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가가 아니라 본인 몸을 써서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의 필요성이 있다? 네,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산재 단연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노무 제공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술인에게도 이제 가입 자격을 부여를 해주는데 물론 뭐 일반 제조나 유통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예술인을 만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근데 노무 제공자들은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어요. 화물차죠. 건설업을 만약에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건설산업기계를 운전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고용산지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할 일들이 분명히 생기실 수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새 사회보장 기능에 대한 확충이 점점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확보 업무를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보상 측면에서는요,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그거와 관련한 이제 정보 변경 신청을 각 공단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장부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1월에 뭐예요?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1월에 무슨 신고하는 거? 그렇죠. 연말정산하는 게 가장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을 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뭐로 확정하는 걸까요? 연말정산 한다는 게. 그렇죠. 소득을 확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궁금한 게 내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한 걸까요? 그 정도의 소득을 번 사람은 뭐를 내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걸까요? 세금을 내는 거 얼마나 내는지가 궁금하니까 소득을 확정을 하는 거죠.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차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를 확정하는 이제 단계인 건데, 이제 문제는 2025년의 소득이 언제 확실해져요? 26년에 돼서야 확실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4대 보험료를 공제를 할 때에는 물론 25년에 이제 취득신고를 하신 분들은 25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쭉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은 25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로 그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24년 보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냅니다. 그럼 공단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소득이 확정이 안 돼서 24년도 보험료를 냈지만 이거는 뭐 행정상 절차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못 받은 돈은 툭 칠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제 24년도와 25년도 보수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 정산을 할 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뜯어가요. 건강보험료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뜯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악착같이 뜯어가지 않는지? 자, 건강보험,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많이 내면은 요양급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감기, 저도 아까워요. 저 아프지도 않는데 막 보험료 막 엄청 내요. 근데 저는 소득물의 보험료도 내거든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험급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들 건강보험료 몇 억씩 체납했다고 이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보험급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착같이 건강보험료를 진출을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래서 연금은 좀 다릅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조건 그게 100% 비례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납부했던 보험료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의 만 62세, 63세 제가 나이가 그때 제가 가입할 때는 60, 70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때가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받는 노령연금의 수익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덜 냈어요, 보험료를. 그러면은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그거 더 걷어가지고 나중에 노령연금 더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뭐 그 정도면 낸 걸로 하고 나중에 덜 받아 이렇게 될까요? 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지 안 걷는 거예요. 정산 자체를 연금은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보험증권까지 설명을 드릴 때 자,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하고요. 연금은 정산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만 설명 안 해요. 그렇게만 설명할 거면 강의를 뭐하러 들으시면 책 보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려요. 물론 그런 논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제가 이거 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암기하기 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암기를 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보험 체계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제 만약에 건설업종에서 내가 종사한다고 하면은 건설 같은 경우 고용상제는 이제 계산 확정보험료라는 것을 따로 내서 1년에 한 번만 보험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부가고지 사업장, 그러니까 건설이나 벌목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2년이 다 타면 건설업에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내가 실제로 실무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취업했다고 공부가 끝나지는 않아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저도 지금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사실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딴다고 뭐 만사 오케이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격증의 가치는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내가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강의 듣고 시험 봤을 때 이게 어디 법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우리 법제처 들어가시면은 그 법 들어가면은 대통령령 다 파란색 링크돼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손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럼 실무를 빨리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뭐 선택 근로자라든지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지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에 발생하는 고용 상태 변동을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무급이 근데 이제 그것도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 고용 건강이랑 고용을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는 하는 그 기간에는 안 내기는 하는데요. 종국의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냅니다. 물론 경감해서 내기는 하지만 냅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육아휴직 가면은 병원을 안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치만 이제 보수가 안 나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저 기준으로 맞춰서 경감해서 보험료 부과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알고 계셔야 처리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은 요일로 떼는 사업장이라서 고지 내용을 안 봐요. 근데 누가 유급자가 복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이 사람 복직하면은 육아휴직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니까 뭐 해야 된다? 돈 걷어야지. 회사가 다 내주지 않는 건 걷어야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뭐일수록 내가 주니어급일수록 그런 것들 생각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임금이나 사대보험 같은 게 참 그런 게 잘하면 티가 안 나는데 못하면 매우 티가 많이 나는 업무예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참 이거 같이 잘 안 알아줘서 좀 그런 부분 좀 슬프기는 한데 주니어급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제 업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에 다닐 수도 있겠지만 뭐 몇백 명 정도 되는 제조 같은 경우 500명이 안 돼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봅니다. 500명 월급 준다 생각하면은 함부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는지 혹시 청년 일자리 도약금을 만약에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공고사직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못 외우지 어떻게 외워 사람인데 그렇죠? 못 외우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이게 어디 있었으니까 어떻게 찾아서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좀 공부하시면서 자 그리고 이제 유지 단계에서 제가 아까 연말정산 말씀드렸죠. 실제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와 실제로 내가 받았던 소득에 바르면은 정산을 하는 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재직 중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당해년도 소득을 확정하지만 만약에 중도 퇴사했다라고 하면 퇴직정산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럼 퇴직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월급이 당월 월급을 10일이나 15일이나 주면 괜찮은데 당월 월급을 25일에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물론 EDR 들어가면서 정산을 하시면은 거의 바로 이제 정산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럴 정도 시간이 없다거나 뭐 그런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로 한번 정산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보험료 정산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정산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물론 시험이기 때문에 막 실무 적합적으로 뭐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혹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강의 시간 중에 다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민의 과정 중에서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을 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일자리 도약 전용권 받기 위한 근로자 요건에는 뭐가 있지? 청년이어야 되는데 청년 취업 애로 청년이라는 게 개념이 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도 입퇴한 직원의 사회보험료 어떻게 공제해야 되지? 출산휴가 사용한 직원 급여 얼마 줘야 되지?
자, 우리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 90일 중에서 60일만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유관이 대체인을 사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병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을 요청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마지막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질병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원칙을 생각했을 때. 안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3주 이상의 진단서를 이제 구비하고 있고 1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장기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제서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지. 너 질병 걸렸으니까 나가라고 회사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르고 만약에 권고사직을 했는데 아프다. 자격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되게 자잘자잘 하시면은 사실 실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인사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내가 입사를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노무사회에서 지향하는 사회보험 전문가의 평가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교 졸업 수준의 이론과 실무 지식을 갖추고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사회보험 자격, 징수, 보상 처리 등 전반적인 실무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회사 입사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일한 사람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 땡.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무 역량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인데, 자, 저는 이제 에듀윌에서 사회보험 과목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차 문제가 나오면 다 풀어봅니다. 저 100점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강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문제 풀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맞을 수 없습니다. 왜? 저도 막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못해요. 그 실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무하는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이사가 몇 명인지 제가 뭐 알 필요가 있어요? 어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건 그냥 찍어서 물론 6, 70점, 6, 80점은 돼요. 그냥 합격할 정도는 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뭐 구성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저도 시험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억지로는 외우겠지만 실무랑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 나온다?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과목에 나와요. 굉장히 짜증나죠? 자, 그래 왜 그러냐? 10,000명이 넘게 시험을 10,000명. 10,000명에서 절반을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은 난이도가 쉽고 실무에 적합한 것만 내면 50% 떨어뜨릴 수 있어요? 네, 못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실무랑 넣은 것도 문제를 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변경된 교재를 제가 이제 노무사에서 받아서 이제 딱 보고 저희가 강의를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실무에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은 이번에 다 뺐어요. 뭐 정책심의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법 예방심의회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딱 발머리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만 법 중심으로. 우리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은 시행규칙까지가 엄격하게는 시험 범위입니다. 물론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행령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법만 딱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래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의 사회보험법보다는 어떻다? 더 쉽다라고 당연히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실무에 딱 나올 법한 내용만 교재에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무에 더 뭐가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과목보다는 우리 영양인증 자격과정의 사회보험 전문가가 훨씬 더 적합하다. 둘 다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시험 범위 내용이나 출제 내용을 봤을 때 훨씬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이 실무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이제 교재랑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교재가 읽기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령의 내용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좀 그 법령의 내용 풀어 쓰시고 이게 어떤 법조문에 근거한 건지를 좀 따로 글씨로 옆에 병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좀 풀이되어 있는 교재를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뭐 해보면 된다? 법을 아니까 뭐 해보면 된다? 찾아보면 된다. 그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중심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대통령령, 시행규칙, 각종 위원회, 공단의 법적 성격. 여러분들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주된 소재지는 전국 자치도로 한다.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무할 때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노무사회 시험,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때 그런 거 나옵니다. 하지만 사회범죄법에서 그런 문제 안 나와서 공단의 법적 성격이나 이 사회는 이사는 몇 명이고 감사가 어떻게 되면 징수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은 사회범 전문가 같은 경우는 다 빼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으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저도 사대보험 업무 지금 하고 있어요. 자문사 급여 관리하면서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AI는 챗GPT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로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자문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고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주니어급, 인사팀에서 주니어급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의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법령상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좌측에 있는 게, 우측에 있는 게 교재 내용이에요. 교재 내용에서 이거를 왼쪽에 풀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독 편의성을 위해서 법조문이 풀어서 교재가 이제 작성이 된 게 확인이 되시고요. 이런 공단의 성격. 공단은 뭐 어떻게 한다. 징수이사가 어떻게 되고 임원은 뭐가 될 수 있으면 뭐 결격사항 이런 거는 싹 다 빠졌습니다. 교재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교재가 좀 개편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크게 네 가지예요. 시험 이제 교재를 제가 다 읽어봤을 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가입 대상자가 누구이냐? 혹시 당연조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과 희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가입했으면 뭐 내야 될까요? 뭐 내야 돼요? 가입했으면 4대보험 가입했으면 뭘 내야 될까요? 공단에 매달 보험료 내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대한 게 첫 번째. 그럼 보험료 내고 나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했으면 우리 뭐 받아요? 보험급여 받잖아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나 나오느냐. 그게 세 꼭지고요. 마지막 네 꼭지가 뭐냐면 공단 등 고용노동부 행정기관에서 한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 이해관계자인 당사자나 내가 어떻게 처분해서 다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진퇴사했는데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해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자 실질적으로 고용보충 플러스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어요. 나 다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꼭지 네 가지 해가지고 총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실무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제 교재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부가 납부하는지, 법에서 정한 보험금은 어떻게, 종류는 무엇인지,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제를 하시면은, 그리고 강의 듣고 이제 가산점 받으시면은 합격하시는 데에는 아주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재 끝을마다 핵심 지문 리뷰가 있고 예상 문제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은 합격하시는 데는 제 생각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물론 여러분들 그 적정한 점수 합격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킬러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합격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두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번 다 암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보고 누가 와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100점 맞으면 1000만 원 줄게 하면은 이제 각 잡고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도록 하겠지만 그 정도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요 네 가지 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합격하시는 데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노무사에게 즉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무도 없으신가요? 뭐 그럼 이거 말고 뭐 사회문 전문가 말고도 혹시 있으시면은 따로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네, 제가 답변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거 들으시러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